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 밤에 결정됩니다. 구속된다면 전직 총리로는 처음입니다. 담당 판사는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전 장관을 구속시킨 정재욱 판사입니다. 이번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검 조사 도중 계엄 당일 선포문을 받아봤다고 인정한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4번째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 여사의 혐의는 결국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특검 속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요.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르면 29일 기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1일이 구속기한 만료니까 그 이후에 기소하면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딱 맞추기 위해서 이르면 29일이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일요일 날 종결될 경우에는 금요일 정도 청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 청구한다는 얘기 같고요. 또한 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또 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수사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김혜성 집사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자들. 그래서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소를 하고 구속 기소를 하면서 추가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실제 뭐 기소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뭐 특검이 김건희 씨로부터 특별한 진술을 받지 못했다는 점,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대로 된 수사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진법사에 대한 추가 수사라든가 관련 증거들을 가지고 추궁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조금 더 건진법사 사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승훈 부위원장 변호사시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는 오늘 4번째 소환이 됐지만 여전히 진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김 여사 입장에서는 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겁니까? 법원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마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당황하면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진술을 거부해버리니까 당황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검찰이 물어보는 정보, 수사 정보만 얻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받고 나서 교도소에 돌아가서 변호사와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할까?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련 공범들에 대한 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관련된 공범들 진술 조서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모 회장은 어떻게 진술했다, 모 행정관은 어떻게 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증거인멸 2차 시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검사가 당신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잖아.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검찰 진술 조서도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은 없지만 그 검찰 특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김건희 씨에게 증인신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회피해 나갈 수 있어서 좀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은 특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패를 뭐 다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검도 이런 전략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건진법사가 자백을 하지 않았어도 검찰에서 건진이 자백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짓 질문은 이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목걸이 건진법사가 주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목걸이 찬 흔적들이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명품백을 받지 않았다. 또 건진이 주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김건희 씨의 모 행정관이 이 목걸이를 명품백 매장 가서 바꾸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꿀 때 어떤 것이 괜찮은지 영상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김건희 씨였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천수삼 농축 다 안 받았는데 청수삼 농축액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3가지를 받으면서 1가지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명품백은 또 행정관이 교체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김건희 씨는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관련 정황과 진술 등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건진법사가 심지어 아파트 출입 기록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물을 받고 아파트에 가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왔기 때문에 관련 정황들이 굉장히 많아서 비록 김건희 씨가 진술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무죄 판결 받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특검 조사 받는 거를 보면은 뭐 병원 갈 거라는 전망도 있었죠. 안 가고 부르는데 꼬박꼬박 오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론을 보면서 여론에는 나는 수사에 굉장히 협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사 자체가 이미 거의 또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 종결된 사건인데 그 종결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나를 정치적으로 모략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의 정확한 속내는 뭔지 제가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러한 속내인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지금 특검이 약간 딜레마에 빠진 것은 기존에 있던 혐의로 갖고 지금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서희건설 그러니까 별건을 갖고 지금 신병을 확보했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약간 특검이 부담인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그리고 뭐 명태균실 사건 이러한 건을 갖고 확실한 스모킹 건을 갖고 김건희 여사를 압박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서희건설이 갑자기 돌출하면서 그 혐의를 갖고 지금 일단 신병을 확보했거든요. 나토 목걸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스모킹 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물건을 받았고 그 물건이 구체적인 청탁으로 연결되었고 그 구체적 청탁이 김건희 여사의 권력으로 인해서 실현되었다는 그것까지 다 구정을 하려면 굉장히 산 넘어 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진술까지 거부하였기 때문에 특검이 지금 수사 기한을 연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봐도 지금 굉장히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구체적인 정황, 구체적인 증거, 이런 핵심적인 증거는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면서 동시에 지금 검사나 수사관들 증언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증언을 받아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죠. 뭐 김혜성 집사 사건이 있잖아요. 한 184억 정도를 받았고 대기업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이 돈을 줬다라고 한다면 현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안을 처분해준 또 행정기관이 있을 거예요. 이것까지 다 수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거 외에도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렇죠. 갑자기 양평고속도로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국토부의 관련자가 있을 거 아니잖아요. 또 설계업체, 용역업체가 있는 것이고 왜 강상면으로 바뀌었느냐. 이게 그러면 누구의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어떤 대가를 줬는지까지 다 조사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혐의가. 그렇기 때문에 수사원들의 증언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한 12월 초순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니까요. 아마 연장할 것 같고 또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내부적인 문제이고 자신도 범죄 혐의를 밝혀질까 봐 이 자수하거나 자백했을 때는 형을 감면하는 그 조치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민주기 특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에는 그게 또 자신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보강하는 작업도 좀 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소 재판 해놓고 새로운 혐의가 추가가 되면 거기에 더 얻는 형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추가 기소를 하는데요. 추가 기소를 했을 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같은 재판부에 병합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수사기간이 이제 재판이 굉장히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속된 전성배 씨, 건진법사도 오늘 동시에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전성배 씨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특검에서 밝혔습니다. 이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모레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요. 특검에서 왜 어떤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지 중요 설명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유언유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특검보의 설명을 좀 들어보셨는데 좀 용어가 좀 어렵고 생소하긴 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제1의 국가기관이라고 본 겁니까? 그래서 이 계엄을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건가요? 그렇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통할하는 것이잖아요. 제1 국가기관인 거죠. 대통령 다음에. 그만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한덕수 전 총리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갑자기 부르더니 자신은 모르고 있었는데 계엄 선포할 거야 라고 해서 자기가 말리고 손으로 잡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가서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마치 자신은 방조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만 실제 계엄 선포문도 보지 않았다라고 위증했는데 본 사실이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덕수 전 총리처럼 이렇게 공직에 잔뼈가 굵은 50년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이 대통령실에 다 CCTV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행동이 시시각각 영상으로 찍히고 있는데 계엄 선포문 받아가지고 이거 다 읽어보고 아 이거 대통령님 이거 지금 국무위원들 회의가 안 되면 위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국무위원들을 부르는데 이 국무위원들을 부를 때 계엄을 반대할 만한 사람은 안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이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계엄을 대통령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이 계엄을 합법적으로 위장시키기 위해서 부른 거죠. 헌법 수호기관이 헌법 수호는 안 하고 계엄을 도왔다, 방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만 다른 분들은 계엄 중요임무 종사자잖아요. 근데 계엄 방조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지원한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어서 영장실질 과정에서 중요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방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은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구속을 기각해달라라고 이제 이걸 가지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인데 이제 방조, 그러니까 혐의가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굳이 구속까지 해야 되냐라는 또 의문이 그런 또 뭐 논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3번 정도 수사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혐의 입증이 좀 어려웠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임무 종사자로 올라가야지 영장이 발부될 것 같은데 방조로서 가능할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수호 책무 제1의 보좌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이 내란 행위를 대통령이 범하는데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지도 않고 오히려 이걸 합법화시켜주는 절차만 거쳤다. 계엄 선포문도 없으니까 이거 위헌 위법할 거 아니야? 이거 보강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급해서 날짜를 적어가지고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또 이게 이거 자신한테 불리하면 안 되는데 하고 또 폐기했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어떤 책무보다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적당히 대통령의 입맛에 맞추고 또 자신의 불리한 것을 폐기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건 꼭 심판해야 된다. 영장이 기각되는 한이 있어도 신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지난 19일 날 이제 계엄 선포문 앞서 설명 들으셨지만 만료했다고 얘기했지만 선포문을 받아봤다라고 진술을 바꿉니다. 그러면 최 의원님 그때 계엄 직후를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나는 그런 문건 못 봤다고 일제히 다 부인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료하려고 했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런 상황을 직감적으로 느껴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약간 뭐 계엄이라는 게 느닷없이 선포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꺼림칙했겠죠. 꺼림칙했는데 근데 지금 특검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법상식은 약간 다를 겁니다. 특검은 지금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서 이것이 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등식을 형성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지금 뭐 저기 앉아있던 예전의 국무위원들이나 그리고 뭐 법조계 상당수는 계엄이 내란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지금 한 총리를 구속 기소하여서
계엄은 내란이었다. 이 등식을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한 총리가 방조 혐의로 들어갔는데 이게 범죄라는 게 사실 고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게 나는 계엄을 알았지만 이것이 비록 부당한 것 같았지만 이거 계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계엄 선포에 가담하였다. 예, 이 적극성이 구정이 되어야 하는데 한 총리는 그런 적극성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범죄라는 게 고의성과 적극성이 있어야 이걸 처벌하는데 예. 나머지 그것이 없다면 이건 과실범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실범이라면 이게 구속 기소해서 이렇게 처벌까지 해야 하는가? 사실 이게 고의범과 과실범은 형법에서도 명확하게 법 규정을 달리해서 처벌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방조범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과 수분 만에 이루어진 계엄 선포였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들어가서 대통령이 그냥 느닷없이 속도전으로 계엄을 선포해버렸는데 한 총리 입장에서는 그냥 얼떨결에 저렇게 갔거든요. 물론 돌아서서 생각하면 한 총리가 왜 저렇게 강하게 대통령을 만류하지 못했는가 예, 예. 이런 후회는 남지만 대통령이 저렇게 갑자기 빨리 저렇게 해버린다면 이게 총리로서도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방조범으로 적극범으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한 이것이 공소유지가 되겠느냐. 저는 사실 좀 이게 가능성 좀 낮다고 보시는 거죠? 낮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영장이 떨어지더라도 최종심 대법원까지 간다면 이것은 방조범으로 이것이 최종 그 혐의가 성립되기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수사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내란 혐의가 들어갔었는데 저는 이번에 특검은 약간 과한 측면이 있다. 이번 공소유지가 매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국격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총리가 헌정사 처음으로 영장을 구속되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특검이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감정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의 판단의 흐름을 보면 증거인멸 우려를 굉장히 강조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서해건설 나토목걸이 같은 경우도 갑자기 실물이 나와버리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었고 그러면 한 전 총리의 이 진술 번복한 부분을 증거인멸 우려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어떤 부분이 증거인멸이냐면요. 예. 계엄 선포문을 봤는데 보지 않았다고 증언했잖아요. 이건 이제 위증 부분인 것이고요. 예. 근데 이게 CCTV에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본 게 맞다라고 이제 진술을 번복했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반자백인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뻔한 진술이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서명한 이유가 아니 지금 계엄 선포문이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합법적인 계엄 절차를 위해서 서명을 해야 된다. 총리님 서명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이게 지금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서명해달라고 해서 서명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해달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나쁘게 보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고 폐기한 것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폐기한 이유가 나는 법질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폐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나는 이 폐기 절차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게 증거인멸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판사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서는 증거인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이 좀 작은 측면이 있습니다. 약하다? 약한 측면이 있어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발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록을 못 받지 않습니까? 발부한다라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좀 잘못한 부분이 뭔가 더 있었을 생각보다 더 증거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결과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모레 오후에 시작되니까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계엄 직후에요. 한덕수 전 총리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뛰어들었었죠. 영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경우에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고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자기는 입당도 안 한 정당에서 나를 후보로 결정해주면 입당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하하는 말씀 같아요.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할게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좀 논의를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관가에서는 관운의 사나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관운이 좋을 수 없다. 정통 관료 출신인데 보신 것처럼 정치의 영역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다면 지금의 상황과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뭐 그렇게 추론하기에는 뭐 너무 현상이 너무 동떨어지게 와버려서 추론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에 나가겠다고 생각한 것은 트럼프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 트럼프 그렇습니다. 저분이 뭐 경제 관료를 오래 했고 주미대사까지 했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누구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가서 뭐 굉장히 좀 힘들게 외교 현장에 서 계시는데 그만큼 트럼프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들어오면 뭐 한 8년 전에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했던 행동처럼 아주 동맹국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려운 대외 정책이 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내가 그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적 판단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나가고 싶어 했던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공적 공무원을 오래 했던 그런 공적 사명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정치 행보가 반드시 나빴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애국심의 발로였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미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그리고 통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대선은 정말 그 대외 정책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왔는데 그러나 지금 그 특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으로 국무총리를 저렇게 구속 기소하려는 시도는 좀 강한 것이다. 어쨌거나 한덕수 총리는 얼떨결에 그 회의에 국무회의에 갔고 그리고 얼떨결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전혀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흘러갔던 일들에게조차 그것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 행보는 공직 생활에 가졌던 노하우를 정말 마지막 내가 사명감으로 미국을 한번 제대로 교섭창구로 만들 수 있는 적임자는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에 나섰던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탐욕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뭔가 좀 뭐 잘못이 있으니까 그 반대 급부로 정치에 뛰어든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겠어요. 겉으로는 트럼프와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이라든가 모든 경제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적임자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수는 있지만 실은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당에.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오려고 생각한다는 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밀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쌍권이 둘 다 그냥 집중적으로 밀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건 어떤 권력의 힘이 작동했던 것이고 또 국민의힘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호남 출신을 국민의힘 후보로 내세운다라고 한다면 호남이 흔들려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승산이 있다라고 본 시각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되게 생겼는데 자신도 구속될 수 있다. 이 수사망을 피하려면 내가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당대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걸 정치적 수사라고 해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저는 갖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도 지금 감옥 갈 형편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관운의 사나이라고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기름장어 같다라고 하는 비판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번에도 빠져나갈지 아니면 이번에는 제대로 특검의 수사에 예. 제대로 한번 자신의 운명이 맞아질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7일 오후에 열리고 만약 구속이 된다면 뭐 개인으로서도 또 뭐 전직 총리로서 처음이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